딸을 살리려다 제가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윤혜숙입니다. 올해 70이에요. 평생을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35년이죠. 책 사이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퇴직한 지는 벌써 5년이 됐네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자식, 수진이요. 수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늦둥이로 낳은 아이라 더 애틋했죠. 35에 낳았으니까요. 당시엔 고령 출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졌어요.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절대 다투는 법이 없었죠. 가끔은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넌 너무 착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딸의 그 말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를 닮았나 봅니다. 저도 평생 사람들에게 책을 권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했으니까요. 수진이가 3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군요. 회사 선배의 소개팅이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박준호였습니다. 제 사위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말투도 정중했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수진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진이를 소중히 여겨준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수진이 33, 준호가 36이었죠. 늦은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적당한 나이였어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우리 딸 시집 보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후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과장까지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꾸준히 모은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전세집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중 2천만 원은 시댁에서 보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진이와 준호가 모은 돈, 그리고 제가 보탠 3천만 원이었죠. 저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엄마가 딸 돕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결혼 2년 만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민준이. 제가 지어줬습니다. 민첩하고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죠.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딸의 딸, 아니 딸의 아들. 제 핏줄이 이어진 거예요. 할머니, 민준이 잘생겼죠?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아이를 낳고 6개월쯤 뒤에 다시 학원에 복직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돌봐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민준이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니. 정말 그랬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공원에 나가 그네를 밀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낮잠을 자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진이네 가족이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좁은 아파트였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수진이가 밥을 먹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위 준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를 잘 대해주고 저한테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절이면 조금 달랐습니다. 수진이네가 시댁에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혼자 명절을 보냈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딸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수진이네가 시댁에 다녀온 후 제 집에 들렀어요. 수진이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거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음식이 별로래요. 그리고 민준이 옷이 왜 이렇게 허름하냐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요리도 잘하고 민준이 옷도 항상 깨끗하게 입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요. 준호는 뭐라고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말씀에 대꾸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사위가 아내를 좀 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부부 일에 시어머니가 끼어드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괜찮아. 시댁 식구들도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저는 딸을 다독였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수진이는 시댁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뭔가 부족하다는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들은 원래 그래. 저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시댁에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평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댁과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수진이와 준호는 나름 잘 지냈어요. 부부싸움도 별로 없었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 인생도 평온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정리를 돕고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도왔습니다. 제가 평생 했던 일이니까 익숙했어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죠. 다들 나이 든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수가 너는 참 복 받았다. 딸이 효녀잖아. 친구 명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착하긴 해. 나는 정말 감사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수진이는 제게 효녀였습니다. 주말마다 들러서 안부를 물었고 제가 아프면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감기에 걸렸을 때 수진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먹을게. 안 돼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누워 계세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착한 딸을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4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매일 민준이를 돌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조금 허전했지만 수진이가 편해졌다니 다행이었죠.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고생은 무슨,
민준이 보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니? 저 시댁에서 갑자기 돈을 달래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 얼마나? 2천만 원이요. 우리 전세금 도와준 거 있잖아요. 그걸 당장 돌려달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을 갑자기 어떻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왜 갑자기? 시동생이 사업 자금이 급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준호한테 당장 돌려달래요. 시동생, 준호의 남동생 박준석. 저는 그 사람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 때였죠. 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도 건방졌습니다. 준호는 뭐래? 어쩔 수 없대요. 부모님이 도와달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위의 입장도 이해는 됐어요. 부모가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하기 힘들죠. 하지만 수진이는 어떡합니까? 갑자기 2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도 여유 없으시잖아요. 괜찮아. 엄마한테 저축해둔 돈 있어. 3천만 원 줄게. 3천만 원이요? 응, 2천만 원 갚고 나머지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곤란에 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갚으면 돼.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돌려받을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딸을 돕는 건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차용증은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평생 도서관에서 일하며 문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와 준호가 제 집에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차용증을 꺼냈어요. 이거 서명 좀 해줄래? 차용증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형식상이야. 나중에 너희 둘이 혹시 곤란해질까봐. 어머님,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믿어.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 이게 나중에 너희를 지켜줄 수도 있어. 알겠어요. 엄마, 서명할게요. 수진이와 준호는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까지 꼼꼼하게 적었어요. 도장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차용증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줄은요. 그리고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딸의 인생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천만 원을 건넨 지 이틀 후였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댁에 돈 전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수진아, 네, 받긴 받으셨는데. 별로 고맙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들이 부모 도와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다고. 며느리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당연하다고. 그래도 준호가 고맙다고 했겠지. 응, 남편은 미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옆에서 자꾸.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친정이 돈이 있으면 진작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면서 이제야 도와주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빌부터 산다고. 수진이가 파트타임이지만 일을 하고 있고 집안일도 다 하면서 민준이까지 키우는데요. 수진아, 그 말 듣고 준호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위가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엄마가 도와준 건 너를 위한 거야. 시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제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엄마,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제 시동생이 우리 집에 왔어요. 시동생 박준섭.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돈 받았다고 인사하러 왔대요. 근데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 친정이 부자라며 3천만 원이나 순순히 내놓더라. 그럼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그게 엄마 평생 저축이라고 더 이상 없다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래요. 도서관 사서가 무슨 돈이 있겠냐며 비웃더라고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준호는 또 가만히 있었니? 남편이 동생한테 그만하라고 했어요. 근데 시동생이 형은 맨날 동생 편만 안 든다고 어머니도 형한테 실망하셨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동생이 좀 그래도 이해해 달라고.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아내보다 동생을 감싸다니요. 그날 밤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얘 당신은 날 지켜주지 않느냐고 시동생이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얘 가만히 있느냐고 따졌더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가에 신세를 진 게 미안해서 큰 소리를 못 친다고. 장모님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도와준 게 오히려 사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니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도움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진이는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자기가 돌보겠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친정 돈으로 사는 집에서 손주를 키울 수 없대요. 우리 손주는 우리가 키운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 돈으로 사는 집이라고. 수진아, 그 돈은 빌려준 거야. 나중에 갚을 거잖아. 그게 무슨 친정 돈으로 사는 집이야.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차피 갚을 돈도 없을 거면서 무슨 빌린 돈이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수진아, 차용증 잘 보관하고 있지? 네, 있어요. 근데 엄마, 설마 그걸 쓸 일이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잘 간수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시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해서 손주를 데려오라고 했고, 시동생은 가끔 전화해서 형수님, 친정에서 또 도와주실 거 없어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친정으로 갈게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어머니가 이혼하래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저랑 이혼하래요. 친정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더 나은 여자 만나래요.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했어?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시니까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이혼하래. 라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 말을 제 앞에서 하더라고. 엄마가 이혼하래. 마치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나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민준이랑 같이요. 1시간 후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신 게 잘못인가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이요.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한 걸 설득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준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나와봐.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이에요? 수진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엄마 말을 내 앞에서 그대로 전달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엄마가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게 잘못이에요. 둘 다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면 뭐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이혼하길 바라시잖아요. 당신 동생은 우리 친정을 우습게 보고 있고요. 수진아, 돌아가세요. 당신이 정리할 게 정리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수진이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혼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민준이도 있잖아.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요? 딸을 도와주려던 제 선의가 오히려 딸의 결혼 생활을 망친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변호사 통해서 연락 왔대요. 변호사,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주신 3천만 원이요. 시어머니가 그게 증여라고 주장하래요. 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용증이 있잖아. 그걸 무효라고 하래요.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봐야 한대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증여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준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그 돈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요.
어차피 저희 거 아니니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시댁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거려. 돈을 받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돈은 갚지 않는 것. 제가 딸을 도와주려던 선의가 완전히 악용당한 겁니다. 수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려. 더 큰 배신과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교활한 표정이요. 증여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그냥 준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수진아, 차용증 가져와 봐. 네, 엄마.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펼쳐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서명, 도장.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했어요.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는데 과연 이 한 장의 종이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수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마.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금은 받으면 안 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10번도 넘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빨리 집에 와. 남편이랑 이야기할 게 있어. 안 오면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시해. 네, 엄마.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혼한 지 12년이에요. 남편과의 추억, 민준이를 함께 키운 세월.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겠죠. 이틀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어두웠어요. 장모님, 수진아,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장모님이 주신 돈을 증여로 처리하자고 하세요. 차용증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가족 간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가족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면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합니까? 가족이면 친정을 우습게 봅니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님, 준호 씨, 당신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분명히 하세요. 차용증대로 돈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법적 조치까지는 당신의 어머니가 먼저 변호사를 동원하셨잖아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물러서면 질 뿐이라는 거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준호의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우리 잠시 시간을 가지자. 어머니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는 그 문자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학원에 출근하려는데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표정이 굳더니 통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학원에서 나오래요. 예. 시어머니가 학원에 전화했대요.
며느리가 가정 파탄 났다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이의 직장에까지 손을 댔다니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죄송하지만 당분간 쉬라고. 학부모들이 알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털렸습니다. 직장까지 잃게 생겼어요. 당장 원장님한테 전화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해. 엄마, 소용없어요. 이미 원장님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아요. 수진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교활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윤혜숙입니다.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무슨 짓이라뇨? 저는 제 손주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직장에 전화하신 거 말입니다. 아, 그거요?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데 남의 집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네가 괴롭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혔다고요?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게 누군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네가 돈으로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3천만 원 빌려줬다고 으스대고.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빌려준 돈입니다. 갚으셔야죠. 갚긴 뭘 갚아요. 그건 딸한테 준 거잖아요. 증여예요. 증여.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딴 종이 쪼가리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변호사가 그러는데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며느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시댁을 모함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만약 이혼하게 되면 민준이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며느리는 직장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니까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까지요? 당신, 정말. 뭐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제 아들과 손주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네 딸이 우리 아들을 괴롭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악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민준이도 함께요. 저는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들을까봐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제 마음속에서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차용증을 받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며칠 후 시동생 준석이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그냥 이혼하시지 그래요? 형도 힘들어하는데. 아, 그리고 친정에서 돈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위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그 문자를 보여줬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자료까지 요구하다니요. 엄마, 전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돈 때문이야. 전부 돈 때문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동생 사업이 완전히 망했나 봐.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손을 벌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엄마 돈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학원을 그만뒀어요.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죠. 준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만 보냈어요. 미안해. 시간을 좀 더 줘.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준호 명의로. 수진이는 그 서류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남편이 정말 저랑 이혼하려나 봐요. 아직 서명 안 했잖아. 버텨봐. 하지만 저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모임에 갔을 때였어요. 혜수가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딸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니? 친구 명자가 말했습니다. 포기하라니. 3천만 원 아깝긴 하지만 딸이 이혼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돈 문제로 가족이 깨지면 안 되지. 다른 친구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사돈이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요?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빼앗겨야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니? 가족한테 한 일인데.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딸은 너무 힘들어하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딸을 살리려다 제가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무너져 있었어요. 주름이 더 깊어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준이도 눈치를 챘는지 말수가 줄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자꾸 울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친구들 말대로 돈을 포기하고 딸의 결혼을 지켜야 할까요?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시댁은 이미 며느리를 내쫓을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포기한다고 해서 딸의 결혼이 지켜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 문자가 왔어요. 정기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권했어요. 엄마, 잠깐이라도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날, 저는 억지로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1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혜수가, 오랜만이야. 한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저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노년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때 한 여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김민재, 고등학교 때 한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혜수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나 봐. 나 변호사 30년 했어.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민재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는 거려. 정말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수가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나한테 말해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민재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딸을 도와주려고 3천만 원을 빌려준 일, 시댁에서 증여라고 우기는 일, 며느리를 내쫓으려는 일, 손주 양육권까지 위협하는 일. 민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수가 이건 명백한 사기야. 사기. 응.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서 돈을 빌린 거잖아.
그건 사기죄에 해당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길 수 있어. 차용증이 있다고 했지. 서명이랑 도장도. 응, 다 있어. 그럼 충분해. 그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야.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헛소리야. 차용증에 명확히 빌린다고 적혀 있고 이자율에 상환 기한까지 있으면 그건 증여가 아니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친구 아니야.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을게. 대신 내가 이기면 밥 한 번 사. 저는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혜수가 이제부터 싸워야 돼. 물러서면 안 돼. 민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딸을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야. 나쁜 건 그쪽이야. 제 마음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딸을 도와준 게 죄인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울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 돈을, 제 딸을, 제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요.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변호사 구했어. 정말요, 엄마. 수진이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응, 내 고등학교 친구야. 30년 경력 변호사래. 우리 도와주겠대. 엄마.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저와 수진이는 민재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혜수가, 어서 와. 이분이 딸 수진 씨구나. 민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펜을 꺼냈습니다. 우선 차용증부터 볼게. 수진이가 차용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재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좋아.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서명, 도장. 완벽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차용증이야.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명백한 증거지.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 민재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댁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거 있어?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통화했을 때요. 녹음은 안 했는데. 괜찮아. 앞으로 통화하면 녹음해. 법적으로 본인이 당사자면 녹음해도 돼. 민재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댁에서 보낸 문자 같은 거 있어? 네, 있어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보낸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민재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 그리고 이건 공갈이야. 민재가 시동생이 보낸 문자를 가리켰습니다. 위자료로 돈 더 달라는 거 말이지. 이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정말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진 씨 직장에 전화한 것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편의 증거가 이렇게 많았다니요. 자, 이제 전략을 짜보자. 민재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낼 거야. 차용증에 따라 3천만 원과 이자를 즉시 상환하라고. 상대방이 무시하면요.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지.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할 거야. 다시 연락 오면 반드시 녹음하고 문자는 모두 캡처해도. 알겠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사이 박준호 씨를 설득해야 해.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훨씬 유리해.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 텐데.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 남편도 지금 힘들 거야.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내로 내용 증명을 보낼게. 그 사이에 증거를 더 모아도. 우리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흘 후 시댁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민재가 작성한 완벽한 법률 문서였어요. 차용증에 위고하려 대여금 3천만 원과 약정이자 200만 원을 합한 3,200만 원을 10일 이내에 상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민재가 알려준 대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 뭐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차용증대로 돈을 갚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차용증? 그건 증여예요. 증여. 증여가 아닙니다. 명백히 대여금입니다. 차용증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딴 종이 쪼가리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받으시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 법원. 감히 우리를 고소한다고요? 고소가 아니라 소송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요. 이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가 흥분했습니다. 당신 딸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고.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시댁 친척 단체 카톡방의 캡처본이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준 거였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쫓아내고 민준이만 우리가 키우자. 친정 돈은 받아먹고 며느리는 버리면 돼.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어차피 형수는 벌이도 없는데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시동생의 답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준 돈은 절대 갚지 마세요. 증여로 우기면 돼요. 또 다른 글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캡처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았지.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완벽한 증거가. 저는 즉시 민재에게 캡처본을 전송했습니다. 민재에게서 곧 답장이 왔어요. 완벽한 증거야. 이건 계획적 사기의 증거야. 혜수가, 우리가 이겼어. 그날 오후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장모님,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혼자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집 근처 카페로 오세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 진심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한테 속았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척 단체방에 그런 글을 올린 줄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돈을 갚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장모님이 주신 돈은 명백히 빌린 겁니다. 차용증도 제가 직접 썼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렸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시겠어요? 허락 안 하시면
제가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민준이도 사랑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던 제가 나쁜 겁니다.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준호 씨,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입니다. 한 달 후면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로 우선 갚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퇴직금까지 중간정산한다고. 나머지는 제가 매달 갚겠습니다. 100만 원씩이라도.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진이는 알아요. 아직 모릅니다. 장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시댁과 거리를 두세요. 수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시어머니 편을 들지 마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 회의를 여세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리를 넣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두려우시면 진심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주말 시댁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와 수진이, 준호, 그리고 시어머니, 시동생, 시댁 친척 몇 명이 모였어요. 민재도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거실은 무겁고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하러 우리를 다 불렀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장모님께서 저희에게 빌려주신 3천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그건 중요야. 빌린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차롱증입니다. 제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차롱증 사본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시댁 친척 단체방 대화 캡처입니다. 민재가 프린트한 캡처본을 돌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누가 유출한 거야?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유출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쓰인 내용입니다. 민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계획이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건 계획적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라니, 우리가 뭘? 시동생이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혜숙 씨와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입니다. 민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당신 딸은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수진 씨의 직장에 전화하신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셨던 거군요. 준호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결정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장모님께 빌린 돈은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거리를 두겠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을 지키는 겁니다. 준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댁 친척 중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굴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다는 게 슬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시댁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혜수가, 수고했어. 민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정말 고마워. 뭐, 친구 아니야. 나중에 밥 사. 민재가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2천만 원을 먼저 갚았어요.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3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수진이에게 줬습니다. 직장 문제에 대한 사과의 의미였죠. 그리고 수진이는 다시 학원 강사로 복직했습니다. 원장이 사과하며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거리를 물들이던 어느 날, 준호가 마지막 분할금을 입금했습니다. 100만 원이었죠.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200만 원,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았어요. 수진아, 다 받았어. 정말요,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긴 싸움이었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네 가족이 제 집에 왔습니다. 준호도 함께요. 준호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고생했어요. 저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졌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손주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장모님, 저희 다음 달에 새 전셋집으로 이사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장모님 집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거리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민준이 자주 볼 수 있겠네. 네, 그게 목적이에요. 수진이도 엄마 자주 뵙고 싶어 하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진아,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신대요. 저는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힘드신데요? 친척들한테 손가락질 받으신대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동생. 준석이도 사업 완전히 망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이제 지나간 일이니 새로 시작하시라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것,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 모든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겼어요. 다음 날,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응. 에. 밥 사려고 약속했잖아. 아, 그거. 농담이었어. 민재가 웃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으로 고마워서 사고 싶어. 그럼 받아줘야지. 어디서 볼까? 그날 저녁, 민재와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가지 않는 비싼 곳이었어요. 혜수가, 여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친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수가. 민재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거. 처음엔 자신 없었어.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물러서면 수진이는 평생 그 사람들한테 당하며 살 텐데.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민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내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가족한테 당하고, 친구한테 당하고, 사업 파트너한테 당하고.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참고 살아. 싸우면 관계가 깨질까봐,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민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줬잖아. 싸워도 된다는 걸, 정당하게 싸우면 이긴다는 걸.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야. 혜수가, 너 정말 멋있어.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딸을 살리려다 제가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악마가 된 게 아니라는 거려.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킨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한 달 후, 수진이네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사 날 가서 도와줬어요. 새 집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떨어진 곳이었어요. 엄마, 어때요? 괜찮죠?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집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좋다. 너희한테 잘 맞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앉으세요. 준호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해. 과거는 잊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일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정규직 제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저도 내년에 승진 대상자래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되는구나. 정말 다행이야.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지키고 있어요. 손주도 건강하고 걱정 마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요. 첫째, 선의는 중요하지만 기록은 더 중요하다는 것. 차용증이 없었다면 저는 졌을 거예요. 둘째, 가족을 지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응해야 해요.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민재 같은 친구가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어요. 넷째, 정의는 존재한다는 것.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진실은 밝혀져요. 다섯째,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것.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저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 오랜만이에요. 동료 봉사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좀 바빴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서 프로그램을 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윤혜숙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제가 민재 변호사님 소개로 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요.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야기해보세요. 그날부터 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제 경험도 나눴어요. 차용증은 꼭 받으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녹음, 모든 게 도움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자신의 권리를 찾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제 집에 왔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요. 선물. 수진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여행 상품권이었어요. 엄마, 제주도 3박 4일이요. 저희랑 같이 가요. 제주도라니. 저는 감격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수진아. 할머니, 저랑 바다 갈래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가야지.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평온보다 더 나은 것을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고마움, 정의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나요? 선의를 악용당했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기록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차용증, 문자, 녹음. 모든 게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싸워도 됩니다. 정당하게 싸우면 이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호사, 친구, 가족. 누군가는 당신 편이에요. 저는 70의 나이에 이 모든 걸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인생은 언제든 배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 딸은 행복합니다.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행복합니다. 딸을 살리려다 악마가 된 게 아니었어요. 딸을 살리고 저 자신도 지켰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용증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차용증, 문자, 녹음. 작은 기록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혜숙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